한국 시장은 이제 기대하던 드디어 반도체 회복이 12월 수출입 동향을 보건대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올해 한국은 최소한 상반기 정도는 좀 기대해 볼 만한 시장이 아닌가 싶고, 반면에 미국 시장은 가격 부담이 좀 있습니다. 네. 가격이 좀 비싸요. 안녕하십니까, 권순장의 브릿지 권순장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각도기님께서 새롭게 근무하고 계시는 네. 광화문 지점입니다. 네. 저 올라오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너무 화려한 건 아닌데 너무 고급스러워서 예. 지점이 너무 고급스러워서 내가 여기 와도 되나 싶은 마음이 이제 들더라고요. 돈을 좀 더 들고 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네. 각도기 덕분에 이제 오신 거니까. 맞습니다. 네. 다른 분들도 오셔도 됩니다. 올해는 다른 건 몰라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분들, 파트너분들, 고객 파트너분들, 파트너 고객분들은 자주 모시려고 합니다. 모일 만한 장소가 있어서 뭐 많이는 못 모여도 한 번에 한 20명 이 정도는 계속 모시고 좀 세미나 같은 걸 많이 할 예정이에요. 제가 각도기님을 처음 뵀을 때는 여의도에 네. 계셨고, 그리고 이제 서대문, 네. 그리고 이제 광화문 시대를 열고 네. 계시는데, 점점 중앙으로 오죠. 덕분에 저도 이제 촌놈이 점점 이 사대문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서울의 질을 조금 알게 되는 것 같아서 조금 기분도 좋고 그렇더라고요. 여기 오시니까 또 그 전에 근무하시던 곳과는 어떤 부분이 좀 다르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위치 차이는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고요. 더 신설 점포고 더 고급 지향 컨셉이니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무엇보다 그 자리 이동보다는 직업 이동이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진짜요? 예, 마음이 좀 자유로워졌습니다. 보통은 직위가 없어지면 조금 이렇게 위축되고 약간 내가 계속 여기 있어도 되나? 내 공간이 왜 없어졌지?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든다고 그러던데. 저는 뭐 대상 지점장이었는데 저 이룰 거 다 이뤘는데 뭐 부러울 거 없는 것 같고요. 지점장에서 무언가 이루면 그 위를 바라보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직장인들은. 더 위를 바라본 거예요. 제 고객이 더 위잖아요. 더 위를 바라봤기 때문에 왜냐하면 작년에 저는 대상을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제 고객들의 계좌는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건 뭔가 조금 이격이 발생했다. 이건 아니고 이 격차는 좀 줄여야 되겠다. 물론 이제 저희가 상반기에는 한 20% 중반 연초 대비 평균적으로 좀 수익이 났고, 하반기 마이너스 나다가 12월 막판에 많이 올라서 플러스 났어요. 네네. 그래서 그 보합, 그러니까 강보합 네. 그 정도 났으니까 연간 기준으로는 뭐 거래소보다는 좀 잘했는데 네. 그걸 바라고 한 건 아니었고, 이 정도 장이었으면 더 좋은 결과를 얻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실수했던 부분들도 굉장히 안타깝게 많이 여겨지고 최소한 한 5% 정도는 더 개선시킬 수 있었는데 그걸 다 못한 것 같아서 아쉬움도 있고, 그래서 뭔가 조금 더 단순해져야 되겠다. 물론 이제 그 후배를 키우는 것도 재미는 있어요. 네. 재미는 있고, 후배들이 잘 성장하는 모습, 그래서 이렇게 뭔가 완성되어 가는 모습, 이거 보는 것도 굉장히 보람은 있는데, 워낙 거대 조직이다 보니까 그거보다는 제 고객들을 세우는 게 더 우선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위치를 이제 저희 기준에서 말씀드리면 흥국생명 빌딩 바로 옆 건물입니다. 거기 이상한 콘코디아 빌딩. 저도 그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겠고, 네. 이상한 조각상은 아니고 이거 때리는 거, 머리 때리는 거 있죠. 네. 그 건물 바로 옆 건물. 거기 17층에서 이제 근무를 하시게 되셨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제 2024년 1월 장이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네. 기분 좋게 이제 시작을 했다가 미국 장이 조금 흔들려서 그런지 또 연초에 조금 이렇게 등락이 이제 좀 심한 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2024년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한국 시장은 마치 러셀 2000처럼 상대적으로 들어올랐으니까 그 공간 굉장히 많이 남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 시장은 이제 기대하던 드디어 반도체 회복이 12월 수출입 동향을 보건대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흐름들이 오히려 감소되거나 떨어지진 않을 것 같고, 그렇다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원자재 시장 투자를 하는 것처럼 한국 시장에 투자를 해야 될 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올해 한국은 최소한 상반기 정도는 좀 기대해 볼 만한 시장이 아닌가 싶고, 반면에 미국 시장은
가격 부담이 좀 있습니다. 네. 가격이 좀 비싸요. 그래서 우리 지난 연말 연초에 나왔던 우리 김진영 교수 대담에서처럼 저도 그 동의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 그분이 이제 대형주로 계속 포지션을 거의 안 바꾸고 오다가 대형주에서 수익 실현을 하고 일부 수익 실현을 하고 이제 배당 같이 배당을 많이 주는 일단 배당이 증가하는 미국 주식으로 좀 옮겨 타셨거든요. 그런 식의 방법은 미국 시장에서 좀 상당히 유명한 방법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평소에 잘 언급하지 않으시던 이제 바이오주에 대해서 물론 이제 선별해야 된다는 말씀은 이제 하시면서 뭐 관심을 가져보아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상하게 제가 요즘 이렇게 이제 신문이나 아니면 유튜브 방송을 보면 나오시는 분들이 올해는 바이오가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전문가분들이 나오셔서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 채널을 계속해서 구독하시는 분들께서 바이오 주식을 한번 관심 있게는 봐야 되는데 어떤 관점에서 어떤 식으로 보는 게 조금 거기에 투자함에 있어 갖고 덜 다칠 수 있고 수익을 많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중요한 포인트고요. 미국에서 이제 이미 전년도에 비만 치료제로 인해서 랠리가 엄청나게 났잖아요. 그리고 금리가 이제 하향하는 추세니까 그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바이오 주식들이라서 금리 방향성은 올해는 바이오 주식들한테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그러냐면 바이오 업체들은 돈이 끊임없이 필요해요. 뭐 물건 나오기 전까지는 돈이 들어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나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계속 나오다가 뭔가 하나가 만들어지면 그걸 라이센스 아웃 한다든가 그것이 제품으로 나와서 팔리기 시작하는구나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쪽 LG 생활건강 쪽에서 일을 하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원가가 얼마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원가는 보통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소비자 가격의 10% 언더 정도가 언더가 돼야 여러 가지 비용을 붙이고 수익, 뭐 월급도 줘야 되고 재고도 있을 거고 마케팅도 해야 될 거고 그렇게 해서 10%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알약 같은 경우는 5%도 안 할 거예요. 제약은 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얘네들은 한번 시작을 하면 한꺼번에 다 몰아쳐가지고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연구를 하고 있다. 성과가 그러니까 제품이 안 나오더라도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 투자를 해야 되는 영역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돈이 좀 여유가 있고 마음 편하게 투자할 때 바이오는 좋아요. 그러니까 그건 결국은 금리가 낮아지는 국면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작년보다는 상황이 좀 개선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올해 이제 1월에 학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동안에 계속 연구 개발하면서 발표하고 하는 것들이 나와요. 그중에 진짜들이 있어요. 진짜를 어떻게 알아보는지가 너무 말도 어렵고 다들 좋다 그러니까 누적적으로 라이센스 아웃 또는 그 근처에서 계속 놀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뭐가 판매가 된 수출 실적이 있는 과거에 그런 경력이 있었던 애들이 또 결국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하면 폭이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바이오 쪽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잘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봐요. IT만 잘할 수 있는 영역 아니고 이것도 잘할 수 있는 영역이고 그리고 실제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SK나 이런 회사들이 바이오 시밀러 아주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잘하고 있고 또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투자할 것이냐? 일반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무슨 뭐 T 뭐 HB1003 뭐 이런 게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데 못 알아듣겠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런 안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안 갖고 있으니까 약간 밸류에이션이 높아서 저는 안 갖고 있는데 그 유한양행 같은 회사 굉장히 좋은 회사잖아요. 근데 유한양행이 뭐 옛날처럼 뭐 버들표 유한양행 해가지고 두통약 팔고 소화제품 팔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 회사들이 바이오 회사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거 뭐 작년 연말에도 관련된 제품 하나가 나와서 주가가 올랐다 다 떨어졌죠. 근데 한 군데만 투자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회사를 그러면 그냥 단순히 유한 양행하는 제약 회사로 봐야 되는 거냐, 바이오 벤처로 봐야 되느냐, 이게 좀 달라집니다. 저는 제약 회사이면서 바이오 벤처 성향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저보다 잘할까요, 모를까요? 전 잘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회사들한테 대행을 시키는 거죠. 바이오 투자를. 그래서 그 회사가 바이오 투자한 내역들이 굉장히 많다. 예를 들어서
그 재무제표상의 그 주석란에 보면 그런 것들이 나오니 이거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를 하는 걸 보면 뭔가를 꾸준히 하고 있어. 네. 그리고 그게 오랜 동안 계속되고 있어. 그렇다면 뭔가 진성으로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기업들한테 바이오 투자의 위탁을 맡기는 거예요. 투자자로서. 저도 그런 개념으로 투자를 하거든요. 바이오는. 그러니까 제가 눈에 보이고 확실히 아는 거. 그래서 제가 집중했던 게 미용 영역이에요. 네. 이해하기 쉽잖아요. 약간 바이오 영역하고 섞여 있는 게 미용 영역인데 이해가 되니까 저는 그걸 투자를 작년에 많이 했었던 거고. 근데 여기서 추가로 더 들어가면 그런 기업들 중에서 바이오 투자를 해서 정말 성과를 조금씩 얻어내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면 그런 거는 뭐 투자하기 좋은 대상이다.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실제로 학회에서 인정받고 뭔가 판매가 계속 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임상 연구원들의 경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예를 들자면 대표적인 회사가 예전에 지금은 다시 화학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만 LG생명과학 이런 회사들이 있었죠. 거기에서 연구원들로 근무한 경력이라든가 그래서 꾸준히 뭔가 퍼포먼스가 나왔다든가 이런 회사들은 의미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혹시 아직까지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래도 관심 있게 보는 업종 또 다른 업종이 있다 네. 그러면 그 이제 업종의 폭을 조금 줄여주시면 네.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가장 이제 배당 투자, 무난한 투자가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 다시 좀 부각이 될 테니 뭐 금융주나 이런 것들 주가는 뭐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서 평타는 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이자 플러스 알파는 할 것 같고 그런 영역은 그건 뭐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은행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솔직히 지금 한국에서 주식 소각 제대로 하는 회사는 은행밖에 없어요. 네, 뭐 정기적으로. 예. 근데 이거 반영이 안 되는 것 뿐이거든요. 뭐 여기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됐지만 이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우상향 제도거든요. 확실한. 한국에서 거버넌스 제대로 하는 거는 진짜 은행 지주사들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물론 이제 대형사들 뭐 이제 큰 대형사들도 이제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장기적으로 주가를 상승시키는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니까 이거는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지금 건설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IMF 때 생각해 보시면 돼요. 혜태제가 망하고 롯데제가 승천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망하는 기업이 많이 나오면 살아남은 업체들이 그 빈자리를 메꾸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회사가 망할지 감을 못 잡겠습니다. 그러면 기다리시면 되죠. 네, 기다리시면 돼요. 그래서 오히려 한 4월에서 6월 달 정도 지나서 뭐랄까 뭔가 가려지고 나서 지금 뭐 주가는 워낙 다 낮으니 가려지고 나서 이거 괜찮은 회사야 하면 뭐 그쪽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 하나 이제 유의하실 게 만약에 집값이 떨어지게 될 경우에는 건설 동인이 상당히 떨어지잖아요. 그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는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다 끝난다면 다시 건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살아남은 업체들은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뭐 우리 20년에도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소소하게 잠깐 투자하다 말아서 그러는데 그건 너무 조금 투자해가지고 샘플로 투자했다가 깜짝 놀랐는데 100 몇십 프로 먹고 나왔어요. 대구건설로. 가능해요. 많이 떨어진 게 그만큼 큰 매력입니다. 그러니까 오른 거는 그만큼 큰 위험인 거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오른 건 위험이고 많이 떨어진 거는 매력이에요. 그래서 기회를 노려서 때가 오면 건설 쪽에서 100% 수익 나는 게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100% 수익 날 수 있는 영역이니 그냥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다가 때가 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다. 알겠습니다. 보고요. 그 2차 전지 뭐 작년에부터 이제 고평가다 그러고 이제 얘기를 했고 또 상반기에는 굉장히 좋았다가 하반기에는 부침이 좀 있었는데 올해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올해가 고비일 거예요. 올해 고비를 잘 통과하는 기업들이 나중에 더 좋아질 거라고 보여지고 저는 좀 걱정이 만약에 결국은 테슬라가 모델 뭐 2 이런 거를 만들 거라고 보고 모델 2를 만들면 저는 LFP 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거든요. 만약 그렇게 됐을 경우 그냥 어떻게 되지? 하는 고민이 좀 있고요. 올해가 고비인 이유는 지금 자동차 업체들의 그 출시 예정작들이 너무 많이 줄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내연기관은 거의 뭐 한두 대 정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전기차도 많이 줄어요. 그러니까 전기차들이 너무 많이 줄어서 그러면 결국 선두주자인 테슬라는 그대로 갈 것이고 대략 뭐 올해 한 220에서 250 그 사이 하지 않겠어요? 뭐 그 정도의 성장은 하지 않겠나 보여지고 그 외에
기업들의 성장률이 꺾이게 될 때 그 2차 전지 어떻게 될 거냐. 근데 이제 가장 선행적인 시장이었던 2차 전지 선행적인 시장이었던 중국에서는 너무 많이 어려웠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상반기까지가 굉장히 고비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상반기 고비를 잘 넘긴다면 하반기에는 투자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 2차 전지 쪽에서. 네. 근데 대신에 많이 올라왔던 거 말고 뭐 밸류에이션 괜찮은 주식들 몇 개 있어요. 근데 거기서 예를 들어 뭐 셀업체 중에 그런 회사들이 있으니 뭐 그런 회사들 중심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출연하셨던 허재한 이사께서 이제 작년 증시는 걱정의 벽을 타고 스물스물 올라왔고 올해는 네. 그러니까 급락 급등이 많을 것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이 평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작년처럼 이렇게 천천히 계속해서 꾸준히 오르는 게 아니라 오를 때는 팍 올랐다가 떨어질 때는 급하게 떨어지고 이런 시장의 반복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시장을 잘 모르겠고요. 예, 제 어떤 한계 너머에 있는 것 같고 모든 영역이 다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 같긴 하고 조금 하나 걱정되는 게 미국이 너무 빨리 올라서 미국이 숨고르기에 들어갈 때 한국 시장이 과연 어떻게 될까 하는 고민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한국이 올라야 되는 시장인데 미국이 쉬어서 같이 쉴 수도 있는 영역이라 그 부분이 좀 걱정이고 그래서 미국이 너무 과열을 빠르게 진행을 하면 한국은 제대로 빛도 못 보고 끝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고 근데 그거를 극복하려면 결국 실물의 회복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실물의 회복은 어디서 보냐? 뭐 결국은 반도체 수출 증가하는 것들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화학 섹터라든가 자동차가 유지 또는 증가해 줄 것이냐 이 부분이 된다면 한국은 투자할 만한 대상이 되긴 하죠. 네. 미국은? 미국은 좀 일부는 갈아타는 게 안전을 위해서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갈아타서 듭니다. 한국으로 오는 게 낫겠습니까? 갈아타서 많이 떨어진 중국으로 가는 게 낫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그 배당 성장주들 네. 그런 쪽은 아직 안 비싸니까 그런 쪽 하시고 뭐 일부는 한국 주식 괜찮을 것 같고 중국 주식은 가격 매력은 생겼어요. 드디어 완전히 생겼는데 언제부터 가게 될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영원히 모를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가격으로는 사도 되는 영역이 들어온 것 같은데 투자자 신뢰를 잃은 거를 회복한다는 보장을 못 하겠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시진핑 체제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정말로 불신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홍콩 시장이 더 많이 빠진 거고 돈이 잘 안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직접 투자 FDI라고 하는 그 직접 투자 자금도 빠져나오는 거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투자 신뢰는 제가 보기엔 쉽지 않을 거다. 쉽지 않을 거고 가격 매력은 생겼다. 이중적인 상황이다. 예. 요즘 일본에 대해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식이 많이 올랐거든요. 뭐 토요타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데 일본 증시도 위태위태하다. 그래서 올해 뭐 경제 여러 가지 위험 요인 중에 일본 증시의 하락을 또 꼽으신 분들이 계시던데 혹시 그쪽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그쪽 잘 몰라서 네. 제 얘기는 그냥 흘려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너무 많이 올랐죠. 전고점이에요. 네, 그럴까? 네, 전고점이고 환에 대한 혜택을 많이 받았잖아요. 수출 기업에 대해. 네. 물론 이제 내수까지 좋아지면 좋겠는데 환율은 이제 하방 쪽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점점 커졌거든요. 네. 환율이 떨어졌을 때 과연 일본 기업들이 어떻게 될 건가, 수출 영역이 어떻게 될 건가를 감안해 보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과는 방향성이 좀 반대일 것 같습니다. 금융과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힘의 작동이 반대 방향으로 작동을 하니까 물론 이제 일본이 지혜롭게 잘해서 개인들의 소득도 증가시켜서 개인들의 소비가 증가하고 이런 방향성으로 간다면 뭐 조금밖에 안 쉬고 다시 갈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네, 진짜 많이 올랐더라고요.